자, 이제 21차 시가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 실험이 20차 시였던 거고요. 그 저번 차시 거 프린트는 굳이 안 나눠줘도 되겠지? 만들어 놨는데 교과서 72에서 74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좀 주제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게 중단어는 아직 바뀌지 않았고요. 좀 역학에서 약간 주제가 바뀌는 부분이어서 중간고사 때 이 부분에서 끊었던 겁니다. 열과 일이라고 해서 학습 목표는 열의 일당량 개념을 이용하여 일과 열 사이의 전환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인데요.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좀 추가해서 여러분이 그 물리학원 시험 치는 애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 물리학원에 있던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다 포함해가지고 그냥 연력학 부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력학에서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 연력학에서 쓰는 물리량 중에 온도가 있는데요. 온도는 이제 보통 소문자 T로 나타내는 것은 섭씨 온도로 나타낼 때가 많고 대문자 T로 나타내는 것은 절대 온도를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T라고 나타내는 거는 temperature, 첫 글자를 따서 이제 T라고 표기를 하는 거고 이 섭씨 온도는 한자 농담이 아니고 한자인 거 알고 있죠? 셀시우스식 온도를 이제 한자어로 하면 섭씨가 되고 화씨는 파렌하이트식 온도가 화씨가 된 거고 절대 온도는 그냥 절대 온도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습니다. 절대 온도는 그 섭씨 온도하고 그 온도 간격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도, 2도 사이의 그 간격은 똑같이 맞춰놨는데 절대 온도 0켈빈이 이제 온도라는 게 결국에 나중에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의미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분자들이 완전히 멈춰버리면 온도가 가장 낮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온도를 절대 온도 0켈빈으로 하고 이제 그 온도 간격은 섭씨 온도랑 똑같이 맞춘 게 그 절대 온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섭씨 온도로 치면은 마이너스 273도씨 정도가 이제 분자들이 전부 다 멈추는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씨를 0켈빈으로 둘 거니까 T는 스몰 t 더하기 273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학에서는 온도라고 하면 절대 온도를 보통 씁니다. 절대 온도가 결국에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는 각 대표값이 되기 때문에 뭐 왜 이러는 앞에 발표하는 거라고 잘못 찾았네. 저기서 또 왜 안 되노 이러고 있겠네. 압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제 기체 분자들이거든요. 근데 기체 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가 그 작용하는 힘을 다 구할 수는 없고요. 그 압력은 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압력은 이제 면적당 받는 힘으로 면적분의 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단위는 이제 뉴턴 퍼 제곱미터인데 이걸 줄여서 파스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다재다능했던 사람이에요. 과학자이자 수학자이기도 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백과사전 중에 파스칼 대백과사전이라고도 있었는데요. 모르지 그거는. 백과사전 자체를 본 적이 없지. 이제는 뭐 필요가 없잖아. 그다음 열이라는 개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은 그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 이동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열이라고 하기도 하고 열 에너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이라는 것의 그 본질은 에너지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에너지냐? 이것도 사실 운동 에너지예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열 에너지는 그거의 이제 통계적인 평균값이다 라고 보면 평균값은 아니에요. 총 에너지가 되겠네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 에너지가 이제 열 에너지 라고 보면 갑자기 헷갈리네. 나중에 열 에너지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끔씩 이렇게 기본적인 거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열 에너지가 뭐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열량은 이동한 열의 양입니다. 원래 기본적인 질문이 더 어려운 거야. 질량이 뭐냐 이러면 저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열량은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하고요. 열은 이제 보통 Q라고 표현을 합니다. Q. 그다음에 열 평형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요건 이제 물리학 2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온도가 높은 물체와 온도가 낮은 물체가 접촉하면요, 당연히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합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는 건 사실 열역학 제2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가 있을 거고요. 당연한 것 같지만 따져보면 진짜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왜 당연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높은 곳 그렇잖아요. 왜 하필이면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열역학 제2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언제까지 열이 이동하느냐?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이 빠져나가면서 온도가 내려가요.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받으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요. 사실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열의 이동이 균형을 이루어서 열의 이동이 없어 보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열의 이동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열의 이동이 없어 보이는 열평형 상태가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와 온도가 낮은 물체죠. 그럼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면서 온도가 높은 물체는 점점 온도가 내려가고, 얘는 이제 달궈져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는데 이게 열평형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열역학 여러분 제1법칙과 제2법칙을 물리학 1에서 배운 거고요. 영법칙도 있고 3법칙도 있고 막 그래요. 영법칙은 뭐냐면 이게 이것도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물체 A와 B가 열평형을 이루고 물체 A와 C가 열평형을 이루면 물체 B와 C도 열평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평형이 이루고 이것도 열평형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온도계 원리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하고 이렇게 했을 때 눈금이 같으면 이 두 물체는 온도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있길래 설명을 하는 거고요. 열역학 제0법칙이 왜 있어야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질문 도트에 적을 수 있는 좋은 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위해서 저는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계속 열역학에 필요한 물리량들에 대해서 오늘 기본적인 걸 배우는 겁니다. 빨리 끝내고 쉬도록 합시다. 이미 쉬고 있는 학생들도 많지만. 자, 기체가 외부의 한 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저 안경 뭐야? 마인크래프트 같네. 그 보이니 안 보이니? 끼면 보여? 한번 가져와봐. 궁금하다. 야, 이 장난감 시키고 그래. 아, 보이네. 가져가고. 자, 기체가 외부의 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그 기체는 요 실린더하고 피스톤에 의해서 갇혀 있는 요 기체에 대해서 계속 주구장창 배우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그 기술해야 될 대상은 요 실린더하고 요 피스톤 안에 갇혀 있는 요 안에 있는 기체 있죠. 요 기체에 대해서 무언가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온 사방팔방을 이렇게 밀어요. 움직이면서 기체 분자들이 막 미는데 얘네들은 안 움직이죠. 얘네들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이게 실린더가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고, 깨지지 않는 이상 이제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고 유일하게 움직이는 게 요 피스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요 기체가 피스톤에게 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요 델타 S만큼 움직였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기체가 한 일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기체가 한 일은 그냥 일의 정의에 따라서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에다가 요 이동한 거리를 곱해주면 기체가 피스톤에 한 일,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압력의 정의에 의해서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죠. 면적분의 힘이니까 요 힘 대신에 압력 곱하기 면적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PA 델타 S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델타 S인데요. A 델타 S는 왼쪽에 그림을 보면 요게 A고요. 피스톤의 단면적. 요게 A고 요게 델타 S입니다. 그러면 요 부피가 A 델타 S가 되죠. 근데 요 부피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 그러니까 부피의 변화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델타 S가 부피의 변화량이니까 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는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힘과 변위의 곱으로 구했던 일을 또 연력학에서는 압력과 부피 변화의 곱으로 이렇게 대체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요거는 압력이 일정한 경우고 압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적분을 배웠으니까 요 PB 그래프 그려가지고 적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PB 그래프에서 면적이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이제 부호가 있는데요. 부호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체가 팽창할 때는 압력 곱하기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하면 이제 나중 부피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가 팽창한다는 거하고 W가 플러스라는 거는 같은 의미입니다. W가 플러스다? 그 말은 기체가 팽창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W가 마이너스다라는 거는 나중 부피가 처음 부피보다 작은 경우거든요. 그럼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 하면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런데 적분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적분하면은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기체가 수축할 때 부피가 줄어들 때는 W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W가 마이너스라는 것하고 기체가 부피가 줄어든다는 거는 같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침이 나올랑 말랑하네. 간질간질. 자, 일반적으로 일은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입니다. 이거 비슷한 거 많이 있었죠. 그 역학에서 일은 힘 변위 그래프에서 면적이었고요. 힘 변위 그래프 면적이었고 충격량은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었고 뭐 그런 거 있었죠. 마찬가지로 또 연력학에서 이런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려서 면적을 구하면 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화학에서도 배울 것 같은데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상기체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물리량으로 나타내어집니다. 압력, 부피, 온도. 그래서 압력과 부피와 온도를 알면 이 기체의 상태를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체의 양. 기체가 얼마만큼 많은 양이 있느냐까지 하면은 이제 그 이상기체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이상기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까요? 이상기체는 이상적인 이상한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그러는데요. 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냥 굳이 대충 얘기하면 이상기체는 진짜 이상한데 크기를 무시합니다. 크기를 무시하고 그 이상기체들끼리 서로 충돌에 의해서 주고받는 힘만 고려를 하고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뭐 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충돌에 의한 힘만 고려를 하고 그리고 온도를 아무리 내려도 액체나 고체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몇몇 기체들은 진짜 이상기체처럼 행동을 하고 이렇게 간략화시키면 기체의 그
물리의 그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기체로 두고 이제 여러분이 거의 물리학 1, 2 과정에서는 모든 문제를 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PV 이퀄 nRT. 이게 뭐 어떤 학생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건 외우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던데 피부는 노랗다. 이런 억지스러운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피부는 노랗다. 노랗다. 피부는 노랗다. 각각이 뭔지는 적어볼까요? 여기 압력입니다. 압력이고요. 얘가 부피죠? 부피. 이 녀석이 몰수입니다. 몰수. 몰수는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예, R이 기체 상수입니다. 이 기체 상수는 특이하게도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전부 질소든 산소든 이산화탄소든 관계없이 기체마다 다른 상수가 아니고 모든 기체가 이상기체라고 간주하면은 똑같은 상수입니다. 요 T는 뭡니까? 예, 절대온도입니다. 이때는 절대온도를 써야 돼요. 반드시. 몰수는 뭐냐? 몰수는 그 원자의 개수하고 관련이 있는데 얘는 n 나누기 n0라고 볼 수 있고요. 혹은 na라고 쓰기도 하는데 요 n0, na는 아보가드로 씁니다. 이게 얼마였더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가 뭐 그랬습니까? 예. 예. 저도 왕년에 과학을 좀 했거든요. 예. 아보가드로수. 요 n은 이제 실제 분자수. 그러니까 n몰의 분자 개수. 실제 분자 개수입니다. 갑자기 과학 시간이 된 것 같죠? 여기에 모든 그 화학 법칙들이 모든 화학 법칙은 아니고 대부분의 화학 법칙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일의 법칙은 뭐냐면 동일한 양의 이제 일정한 온도의 기체의 경우 압력이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이 커지고 부피가 크면 압력이 작아진다. 이게 이제 보일의 법칙이고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똑같고 같은 양의 기체면은 그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그게 샤를의 법칙이고 보일-샤를의 법칙이 T분의 PV는 일정하다라는 게 보일-샤를의 법칙이죠. 갇혀 있는 기체에 대해서. 근데 아보가드로 법칙이 있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등온, 등압, 등부피, 등분자수 이렇게 외우거든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똑같다. 이게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녹아 있는 게 이제 요 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하나 기억하면은 많은 것을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그 볼츠만 상수라는 게 사실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볼츠만 상수는 뭐냐면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건 참고로 그냥 하십시오. 시험하고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PV 이퀄 N에 N0분의 R에 T가 됩니다. 이때 요게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 상수로 나눈 게 국민은행 KB 볼츠만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볼츠만 상수 국민은행의 이름의 유래는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수고 얘도 상수니까 얘가 상수죠. 근데 물리학에서는 이거를 더 상수로 취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볼츠만 상수가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을 쓸 때 PV 이퀄 NKT로 주로 씁니다. 화학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화학은 몰수를 주로 쓰고 물리학에서는 이제 요 실제 분자 개수를 했습니다. 사진 찍나? 그래서 요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요게 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연력학 제1법칙에서는요 여러분 뭘 찾느냐면 연력학 제1법칙을 통해서 나중에 알 수 있는 거는 그 이를 통해서 부피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통해서 온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압력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요식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력각 제1법칙 가지고는 압력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몰라요. 연력각 제1법칙으로는 부피하고 온도의 변화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압력의 변화는 요식을 같이 연립해야지 압력의 변화까지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력학에서 계속 하는 게 연력학 제1법칙하고 PV 코 NRT 두 가지 식으로 계속 모든 현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얘가 갇혀있는 기체를 다루기 때문에 몰수가 변하는 경우 잘 하지 않는데, 좀 어려운 문제는 이제 실린더가 두 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몰수가 다른 두 경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꼬우면은 더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연력학 제1법칙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